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네, 첫 번째 에피소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네, 준비한 것들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그 네 가지 분류의 컨텐츠 설명드렸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어, 자료들 인상 깊게 봤던 기사, 그리고 제 취재에 도움이 될 만한 그 맥락을 제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오늘 채워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콘텐츠를 영어랑 한국어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만들려고 하는데 뭐 언어를 한국어로만 하든지 아니면 영어로만 하든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두 번째 이거 에피소드는 한국어로 먼저 하고 가능하면은 또 영어로도 한번 따로 이제 에피소드를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네,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한국어를 쓰시는 많은 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한국의 상황이 전국이 요동치는 그런 경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게 준비한 이 내용이 얼마나 흥미로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내용은 인도네시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취임 연설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기사이고 그거에 대한 뭐 사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되는 자료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어, 얼마나 이게 재미있으면은 네,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계속 했겠나요? 그래서 일단 전 너무 재미있어서 이걸 말하는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재미있는데 일단 뭐 심각한 문제인데 재밌다는 것은 이제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웃기다는 뜻, 웃기고 뭐 즐길 만한 것이란 뜻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기사는 제가 잠깐 아니고 한 5, 6년 정도 몸담고 소속으로 일했었던 인도네시아 시사주간 템포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이고요. 일단 시사주간 템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네, 인도네시아 제일 큰 시사주간지이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독립 언론으로서 자유롭게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탐사 보도를 하는 몇 안 되는 독립 언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이후로 이 언론사에 가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한국에서는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일 유명한 3대 언론사 중에 하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다 템포라면은 아는 그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기사는 이제 시사주간 템포의 그 가장 최신 발행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식 연설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제목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 시사주간지가 영어 버전하고 인도네시아 버전 두 가지를 다 내는데요. 일단은 인도네시아 버전을 내고 그거를 번역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영문 버전을 또 이제 이슈를 해서 두 권이 항상 매주 나오는데요. 제목이 약간 번역된 게 조금 달라서 네, 소개 먼저 그거 제목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인도네시아 버전은 인도네시아어로 딱 아다 까따 학 아사시 마누시아 달람 피다토 브라보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 아사시 마누시아가 인도네시아어로 인권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No words about human rights in Prabowo's speec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인도네시아어 말고 영어 버전의 템포
기사 제목은 Doubts over Prabowo's Human Rights Commi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제목이 The phrase human rights was lost from Prabowo Subianto's inauguration spee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했는데 연설문 안에 인권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게 제목의 내용이고 기사의 내용이에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프라보 수비안토는 이제 5성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세 번째 대권을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었고요. 이 사람이 2번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과거 군인이던 시절에 국가폭력 그 가해 국가폭력 가해 세력 게 핵심이었고 인권 침해를 한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핵심 가해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국가폭력에 앞서서 인권을 침해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프라보가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많은 관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이제는 전임이 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인데요. 민간인 출신의 첫 번째 대통령인데 그 사람의 첫째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그 사람 이름인데요. 이 아들을 자기의 부통령 후보로 해서 같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출마를 해서 조코위를 지지하는 세력이 그대로 이제 흡수되어 된 덕분에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 굉장히 귀엽고 뚱뚱하고 친근한 아저씨 이미지로 젊은 층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그냥 밈이고 실제로 이 사람은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인권, 자유, 민주주의 이런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어 뭐 카리스마 그다음에 오와 열을 맞춘 조직력 뭐 이런 것들 탑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해서 일체화하는 뭐 그런 방식의 어 국가 운영을 할 것으로 많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의 네 장교 출신의 그러니까 군사학교를 나와서 평생의 커리어가 군인인 사람 그래서 5 성까지 갔던 처음부터 끝까지 군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군인인데 불명예 제대를 해서 미국 이제 인권 침해 문제로 인해서 불명예 제대를 했고 전역 불명예 전역 네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비자도 거부당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 침해 국가폭력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주변에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 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됐다고 들었는데 참 안타깝고 함께 연대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의식 있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프라보 지지자일 수도 있으니까 뭐 대사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뭐 근데 인도네시아는 원래 자기 정치적인 의지를 뭐 자기 직무와 상관없이 잘 표명하니까 군인이나 경찰만 아니면 이런 말 하면은 굉장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팁을 드리고요. 일단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제목은 이제 취임 연설문에 인권이란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데 취임식이 10월 20일에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연설문 안에. 보면은 각국의 정상들이나 이제 대표들이 참여해 준 경우에 연설문에서 이렇게 호명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제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왔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 두 번째는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 세 번째가 한국의 네, 총리 한덕수.
네 번째가 이제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다섯 번째가 네, 이웃 국가인 역시 파푸아 뉴기니 총리 네, 입니다. 그래서 총리급 되면은 아시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리퍼블릭 오브 싱가포르는 왜 저 이렇게 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취임 연설을 50분 동안 했는데 인권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취임한 다음에만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나와 부통령 후보 기브란 라카브밍 라카는 8가지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그 안에도 과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90년대와 70년대, 60년대, 그다음에 현재에도 국가의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에 의한 폭력, 특히 군대에 의한 폭력이 심각하게 자행되어서 민간인이 많이 학살되거나 납치 실종된 사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과거사 청산 운동을 해가지고 국가 기구를 통해서 진상규명 조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운동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어서 시민사회의 그 요구는 항상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이것입니다. 근데 전임 조코위도도는 후보 시절에도 약속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도 많이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검찰청 산하의 이런 과거 국가폭력, 국가폭력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긴 했어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잘 기능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고요. 이제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의 경우는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를 굉장히 우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이 어, 전임 그 조코이는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는데도 대통령을 두 번 연임해서 10년 동안 국가 운영을 했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접근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현 프라보 수비안토는 국가폭력과 심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취임식 날에 그 인권은 나몰라라 하는 인권과 시민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또 했어요. 기사에 보면은 취임식 날인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중심부에 이제 두쿠 아타스라는 그 MRT 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의 활동가들이 그 프라보 수비안토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붙이기도 전에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제 이 템포 시사주간지 기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프라보 수비안토 정부의 첫 번째 시민의 자유를 박탈한 네, 사건이다. 근데 그게 취임식 날에 이루어졌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우려를 또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에서는 왜 프라보가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어, 덮어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97년과 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는 동안에 이제 수하르토가 뭐 강한 민주화 그 요구 물결에 밀려서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제 32년의 통치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하야 전야에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때에 그 활동가와 뭐
인권 운동가, 민주주의 활동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그다음에 노조 운동가, 학생 이런 사람들을 납치를 하는 일에 프라보 수비안토가 어, 깊이 관여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프라보 수비안토가 특전사령관이었고 당시 시위 진압하는데 어, 몇 명을 이렇게 꼽아서 납치를 해와라 명령한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도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불처벌이라고 하는데 불처벌 가해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대해 지금 심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시민사회 단체 중에 그 실종된 사람들의 그 남은 가족들의 연합체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사무총장이신 분이 정치적으로 이미 뭐 그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압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약간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할 거는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했고요 기사에서. 근데 이제 브라보가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당시에 자신이 명령해서 체포 구금되었던 사람들 중에 3명을 자신의 그 첫 번째 내각의 강요로 이제 합류를 하게 했어요. 그 3명의 이름이 한 명은 무기안토, 한 명은 네자르 파트리아, 다른 한 명은 파이솔 레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그 프라보 수비안토 첫 번째 내각에 어떤 자리를 차지했냐면 무기안토는 이런 부서에 또 갔군요. 인권 차관 자리를 받았어요. 네살 파트리아는 정보통신 디지털 차관, 파이솔 레사는 산업부 차관.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때 군에 의한 체포 구금 네. 되었던 활동가들 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3명이 프라보 내각의 차관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쏭달쏭한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나는 이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국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나는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불식시키고 싶은 그런 연출인 것 같아요. 저의 눈에는. 근데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그때 인권 침해 피해 생존자들 내가 내각에서 나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 하지 않냐 이렇게 빠져나가는 명분으로 이 사람들 방패막이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으로 내각에 참여하였는지 참 의문입니다. 3명 중에 2명 그 네사르 파트리아 정보통신 디지털 차관하고 파이졸 레자 산업차관은 그 전 정부와 그 뭐 이전에도 내각에서 강요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코위도도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무기한도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내각에 진출한 아무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관료도 아닌데 관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필 프라보 수비안토 정부의 첫 번째 내각에 인권부 차관을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자신이 체포와 구금을 명령했던 활동가들을 자기의 첫 번째 내각의 강요로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템포는 과거 이제 활동가 강제 실종 그 문제에서 자신의 손을 씻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야티 안드리아니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마치 그 과거의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네,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이 임명하는 것이 과거 사건의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생각이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겠죠. 네. 이것이 이제 기사의 내용이고요. 간략한데요. 그 뒤에 이제 인포그래피로 프라보 수비안토가 마주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과거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 사건이 12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97년, 98년에 활동가 납치, 실종, 구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기사에는 그 기사에 딸린 인포그래피에는 네, 12개가 있습니다. 1965년부터 네, 2004년 아체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래서 이 12가지 인권 문제, 인권 침해,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프라보는 네, 어쨌든 가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을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실패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사인데 혹시 잘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제가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프라보 수비안토의 그 취임 연설문을 찾아서 봤어요. 인도네시아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그 둘 다 쉽게 온라인 구글 검색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일단 영어로는 네, 프라보스 inauguration speech full English 이렇게만 구글 검색을 해도 네, 네. 프라보 내각 사무처 예, 웹사이트에 연결되면서 영어 버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은 읽으시면 되는데 인권이라는 말이 진짜로 없어요. 없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2개 정도 찾아봤는데 하나는 어쨌든 어떤 거에 대한 자료냐면은 프라보가 그 활동가들을 납치하라고 명령했다는 납치 명령에 깊이 관여했다는 97년, 98년 상황에 대한 하나는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 외교관이 작성한 회고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 98년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한국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 2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템포에서 그 기사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기사 외에 사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인도네시아어로 읽었을 때 하나하나 시적이면서도 강력한 명문이라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읽어드리고 그렇게 마칠게요. 한국에서는 신문에 사설이 있는데 여기 템포는 이게 이 매체의 전통인데 사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길진 않고 네, 그 사설을 쓰는 그 에디토리얼 팀이 따로 그 에디터들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네, 읽으면 이 언론사가 어떤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매체의 진가가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템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자료는 션 도어만이라는 그 외교관이 썼는데요. 여기 읽어보니까 여성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수아르토가 하야하는 1998년도 상황을 회고를 했고 이 자료는 미국 그 대사관 네, 자료 홈페이지에서 네, The Fall of Suharto 해가지고 네, 발췌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운받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1998년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98년 5월 21일에 수하르토가 아침에 내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네, 회고하고 있어요. 일단 당시는 한국에서는 IMF 사태라고 불리는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97, 98년 이렇게 걸쳐서. 그래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한국보다 더 심한 그 충격을 받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은 그런 국가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제 원래도 수하르토가 30년 이상 대통령직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던 시민들이 인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들고 일어났다. 한국은 뭐 민주화 과정이 뭐 어떤 견해가 갈리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해 가지고 정권에 맞섰는지에 대해서.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어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다 제가 좀 대다수와 소수 의견일 수 있겠지만 소수 의견에 속하는 되게 회의적으로 민주화 개혁을 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보는 사람은 "이건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정치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거리로 나와서 수하르토에게 한 걸 한 것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적인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와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봤어요.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인제 그 계기가 아시아 금융위기가 겹친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개혁을 요구하면 인도네시아어로 개혁이 레포마스인데 그 97, 98 년도에 활발하게 시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많이 일어났는데 거리에서 외친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데모크라시하고 레포마스였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정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을 요구하는 민주 시민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시위의 동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5월 14 일의 상황부터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자료는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의 션 도얼만이라는 외교관이 쓴 회고록입니다. 5월 14 일에 자카르타에서 되게 폭력적으로 가게, 상점, 금융기관이 약탈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인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음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군대에 의해서 촉발된 군대가 뒤에서 사주를 한 폭력적인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인제 또 맥락이 있는데 그 시위는 스파르타가 하야를 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는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계속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니깐 군대에서 시위를 진압할 그 명분이 없어서 사람들이 인제 몇 명에게 군대에서 사람을 사주를 해 가지고 시민들 누구가 됐든 해 가지고 가게나 금융기관을 털거나 불 붙이게 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민주화 시위 하면은 일부러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 위해서 자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제가 광주의 사례에서도 들었고 그 외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많이 80 년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96 년도에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이제 지켜본 바로는 97 년도부터 이미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시위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그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의 양상은 인제 좀 되게 진보적인 이슬람 그룹, 이 종교 단체와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룹들이 항상 서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연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학습하면서 준비를 했다. 그런 거를 봤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좀 유명한 청년 운동의 리더들이 이제
종교를 초월한 어떤,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종교 단체가 가장 큰 조직이고 그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는 종교 단체 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결사도 노조까지 포함해서 크게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그 수를 엄청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뭐 종교 단체는 막 2천만, 3천만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국적으로 되게 종교 단체의 그 조직력과 그 규모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단체들,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다 이렇게 Inter-Religious Coali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글에서는요. 그 청년하고 학생 조직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데모크라시와 레포마시를 외치고 또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미 97년부터 시위는 시작됐던 것이지, 이게 폭력적인 그 양상을 보인 것은 오직 5월 14일 의심스러운 정황하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위가 엄청 심해진 그 배경으로 이분은 뭐라고 보냐면은 5월 13일에 트리삭티 대학교가 자카르타에 있는데, 여기 사립대학교예요. 여기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하던 학생 중에 4명이 그래서 shot and killed by snipers, almost certainly from the security forces,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격수의 총을 맞고 4명이 죽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폭력적으로 아니라 그 발화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정부의 그 병력들이 약탈과 뭐 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와가지고 경비들도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사라져 버렸다. 거기서 이제 또 벌어진 일들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이권을 취득한 그런 그 결탁 세력들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과 반대 그 정서가 강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에요. 그래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실제로 수하르토 정부에 부역하면서 많은 그 사업 개발 이권을 차지하기도 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재벌들 중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중국계 인도네시아 모두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난한 중국계 인도네시아 그 뭐 노동계급 워킹 클래스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카르타 북부에 많이 모여서 사는데, 지금 그 가게와 뭐 이런 것들이 털리는 그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는 곳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자카르타 북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의 여성들을, 특히 중국계 인도네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 강간 이런 것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외교관의 이제 말은 왜 경비병력들이 이렇게 이걸 방관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이 과정에서. 경비병력들이 방관하는 사이에 많은 수백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폭력 사태가 심화되니까, 특히 미국인들이 이제 일반인부터 관료, 뭐 사업가, 뭐 외교관들이 자카르타 군 공항에 가서 이제 탈출을 시작했는데, 본인은 남편하고 2살 된 아들하고 집에 남아 있다가 이제 혼란스럽게 막 복잡하게 그 탈출 러시가 좀 잦아든 다음에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방콕에서부터 이제 음, 보았던, 전해 들었던, 뭐 대부분은 네 그렇겠죠. 직접 본 건 아닌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5월 18일이요. 네, 98년 5월 18일에 이제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의회 그 컴파운드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8일에 모여들기 시작해서 19, 20일까지 수천 명이 버스를 타고 각기 다른 대학교와 도시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의회를 점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교수들도 같이 나중에는 합류했다고 해요. 근데 학생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교수들도 합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의회를 장악을 하고
근데 했는데 뭐 바깥 그 자카르타 북부에서 벌어진 것처럼 폭력적인 그런 그 시위는 아니었고, 여기 의회 안에서는 스스로 뭐 경비 시스템도 갖고 서로 인제 뭐 어 공 공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평화적으로 뭐 의회를 점거하는 그런 시위를 5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3일 동안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밖에는 인제 의회 담장 밖에는 군대가 인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 안으로. 그리고 나서 인제 음 그 안에서 굉장히 폭력은 전혀 없었고, 서로 물과 음식을 나누면서 어 뭐 또 그 인도네시아 전통 인형 그림자 극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네 편안하게 아니라 "평화롭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인제 자카르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인제 뭐 족자카르타까지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도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수하르토는 물러나라." 였는데 5월 21일 아침에 수하르토가 자신이 인제 하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수하르토의 32년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인제 여기까지가 어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 외교관의 회고이고요. 다음에 인제 한국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아까 경제 위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시아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아무래도 어 그 많은 그 시위의 요인 중에 하나, 확산된 시위의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냥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어 일단 읽어 드릴게요. 1998년 3월 10일 국민협의회가 인도네시아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출마한 수하르토의 대통령 임기를 2003년까지 늘리는 7차 연임. 그 37년 독재를 추인한 지 2달이 지났다. 97년부터 몰아닥친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짜증이 나 있던 시민들은 수하르토 연임 소식까지 덮치자 속이 뒤집혔다. 5월 들어 성이난, 메단, 수마트라 주의 주도인데 수마트라 섬 중부에 있습니다. 메단이라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는데요. 수마트라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메단 시민들이 길바닥으로 뛰쳐나오자 수하르토는 대뜸 총질로 눌러버린 뒤 이지렁슬에 G15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집트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미 메단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군대가 그러니까 을 활용 막 써가면서까지 진압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두고 자기는 이집트로 갔다. 계속해서 읽으면 수하르토가 없는 틈을 타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5월 12일 그동안 있는 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이름났던 정치 모풍지대 트리삭티 대학교 대학생들까지 나섰다. 오후 5시 15분 교내 집회를 마치고 교문을 나섰던 학생들이 경찰에 밀리자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던 가운데 6명이 총 맞아 숨졌다. 그러니까 그 미국 외교관이 쓴 글에는 트리삭티 대학교 학생이 캠퍼스 안에서 저격수에 총을 맞고 죽은 게 5월 13일이라고 되어 있고 4명의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은 좀 다르네요. 네. 5월 13일 새벽 5시 주검 6구가 장지로 떠났다. 8시 학생 3천여 명이 추모식을 벌이면서 트리삭티 대학이 반수하르토 운동 중심지로 떠올랐다. 오후 들면서 폭동이 자카르타를 휩쓸었다. 정체불명 젊은이들이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며 은행과 가게를 털었다. 오후 3시 육군본부 기자회견장 군 대변인 와합 목고동안 준장은 학생 시위 진압에 저격병 보낸 적 없다. 발포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오후 5시 트리삭티 대학 맞은편 치푸트라 호텔 꼭대기에는 여전히 저격병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후 6시 국민협의회에서 만난 위란또 최고사령관은 방화, 파괴, 약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후 6시 40분 인터뷰를 마치고 나선 도심에서는 그 일을 비웃듯 불길이 솟았다.
15일 현재 자카르타는 까무러친 상태다. 정부는 무장 병력 1만여 명을 곳곳에 세웠지만 정체불명 젊은이들을 다잡지 못했다. 자카르타 시장 수티오노는 232명이 목숨을 잃었고 건물 3,029채, 자동차 950대, 오토바이 513대가 불탔다고 밝혔다. 군 대변인 와합은 사망 499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았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현장 기자들이 꼽는 최소 1,000여 명과 큰 차이가 난다. 칩도 망운쿠스모 병원에 널린 족자백화점 화재 희생자 155구와 젤러둑 쪽 554구를 비롯해 이미 확인한 주건만 모두 239구다. 게다가 아직 불기가 가시지 않은 족자백화점 3층에는 타담한 뼈들이 수없이 밟히고 찔러두개도 갈무리하기 힘들 만큼 타버린 주검이 적어도 134구 더 있다. 오후부터 폭동은 숙지고 있지만 의문은 늘어나고 있다. 도시를 털고 불태운 이들이 누군가? 족자백화점을 10분 만에 불길로 뒤덮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가? 헬리콥터와 장갑차까지 끌고 나온 중무장 군경이 왜 폭동을 다잡지 못했던가? 그래서 아까 외교관 미국 외교관이 봤던 대로 이제 경비 병력들이 방관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현장 기자의 관찰에서도 현장에서 보면 군과 경찰은 늘 뒷북만 쳤다. 은행, 백화점, 상가처럼 누가 봐도 빤한 곳들이 털렸지만 군과 경찰은 미리 막지 않았다. 화교 지역 땅그랑이 좋은 본보기다. 올해 초부터 곳곳에서 화교들이 공격당해왔던 터라 많은 이들이 땅그랑을 걱정했지만 군과 경찰은 그마저도 지켜주지 못했다. 여기서 땅그랑이 자카르타 그 북부에 있는 그 화교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미리 내다본 기자들이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는 가운데 2km에 이르는 땅그랑 상가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지만 군과 경찰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트리삭티 대학 평화 시위를 총질로 밀어붙였던 그 전문가들이 어째서 폭동은 손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수아르토는 중략하고요. 돌아온 수아르토는 부지런히 대책회의를 열고 학자들을 만나더니 16일 기껏 내각 개편을 해결책이라 내놓으면서 캐캐 묵은 말을 되풀이했다. 시민이 바란다면 언제든 물러난다. 그리고 또 중략하고 5월 17일 도심은 아직 닫혀있지만 폭동은 수그러들었고 버스와 택시들이 살살 다니고 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외국인과 화교들 탈출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5월은 이제 뭔가 터질 것 같은 20일을 향해 가고 있다. 국민 각성의 날이기도 한 그 20일에 맞춰 수하루토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 가운데 학생 시위대는 그날을 최후의 결전일로 꼽고 있다. 시민들은 학생, 교내 시위자와 폭도, 가두 시위자로 나눠 진압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힌 군부의 움직임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사가 한 편이 끝나고요. 이건 5월 17일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루토가 하야한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는 첫 문장이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가 물러났다. 32년이 걸렸다. 나흘째 국민협의회를 점거해온 학생들은 승리를 외쳤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과 평가,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한겨레 20일에 실렸던 98년도 5월달 아마 그 기사 발행호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정문태라는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디테일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근데 왜 트리삭티 대학교에서 학생 사망자가 발생한 날짜와 그 숫자가 완전히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고요. 중요한 건 트리삭티 대학교에서 학생 저격수가 쏜 총을 맞고 죽어서 그 이후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 두 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수아르토기가 하야하는 그 시기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프라보 수비안토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네,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 이제 사설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의 사설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펀출리칸 aktivis 1998, 영어로 번역된 거는 1998 activist kidnappings. 한국어로는 뭐 1998년 활동가 납치겠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한 거를 일단 뭐 길지 않으니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지울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프라보어는 수많은 활동가를 납치하고 강제 실종시킨 책임이 있다. 이제 그의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큰 죄를 은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라보오와 마와르 태스크포스 또는 마와르 팀으로 더 잘 알려진 강제 실종을 포함한 12건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프라보오와 거린드라당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 사건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납치된 활동가들이 모두 돌아왔고 프라보오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명은 명백히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다. 1998년 헌병은 실제로 프라보어가 활동가 납치의 주모자임을 보여주는 징계를 발견했다. 1998년 8월 장교 명예위원회는 프라보어 자신이 마와르와 메르파티 팀에게 활동가 9명을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명령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9명의 활동가는 이제 돌아왔으며 복귀했으며 그중 파이졸 레자, 무기안또, 네자르 파트리아 등 3명은 프라보어 정부에 있다. 그러나 인민문화네트워크의 위지투쿨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학생연대 또는 SMID의 페트루스 비마 아누그라, 수야트 등 13명의 활동가가 실종된 상태다. 1999년 4월 자카르타 제2고등군사법원은 마와르팀 소속 11명에게 12에서 2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나중에 2000년 10월 대법원에서 감형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지휘관인 프라보어는 여전히 자유인으로 남아있으며 현재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장교 명예위원회는 프라보어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만 진행했다. 따라서 프라보어는 납치 사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활동가를 납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프라보어는 언제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프라보어가 지우고 싶어하는 과거의 일부이다. 1998년 사건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힌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 이민 및 교정조정 장관의 성명은 인권에 대한 프라보어 정부의 견해를 잘 보여준다. 프라보어 정부의 8대 과제인 아스타치타에서는 프라보어는 과거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 보호와 차별 철폐 같은 일반적인 인권 집행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프라보어 정부는 이 나라를 어두운 역사를 잊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마와르 태스크포스, 마와르 팀이라는 것은 보면은 마와르 팀은 인도네시아 그 육군 특수부대 사령부 4그룹 소속의 작전팀, 근데 소수의 이제 작전팀인데, 이 팀이 98년도 당시에 이제 활동가들을 체포 구금하는 것을 담당한 특수부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메르파티 팀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프라보가 9명 활동가 체포하라고 명령한 팀이 마와르 팀하고 메르파티 팀 이렇게 있는데 둘 다의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파티 팀은 흰색 작전 차량을 갖춘 인도네시아 서부 가루 지역을 관장하는 경찰대 소속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경찰을 본인이 다 이제 지휘하면서 활동가 체포 구금을 명령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인민문화 네트워크 위지투쿨은 이제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요. 납치돼서 아직도 이제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3명이 돌아와서 프라보 행정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무기한도 아까 그 기사에서도 나왔던
3 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사주간 템포의 사설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것은 시적이고 강력하고 하나하나가 명문이라서 나중에 뭐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게 되거나 배우고 싶거나 인도네시아어를 좀 더 잘하고 싶으신 분 중에 뭐 역사의식, 뭐 정의, 뭐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관심이 많아서 가슴이 막 불타오르시는 분들에게는 읽으면은 되게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좋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명문입니다. 그래서 읽어 드렸고요. 어 저는 인제 뭐 이 내용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과거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요구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에 12가지 인권 침해 그 문제를 제가 이 에피소드의 그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이런 걸로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만약에 이걸 따로 이미지를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알고 싶거나 더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은 네, 이렇게 댓글이나 코멘트 남겨주시고 또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메일이나 뭐 연락처로 따로 메신저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 듣고 피드백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 네, 기대된다는 말도 감사하고 어, 목소리가 되게 뭐 어떻다고 했죠? 되게 듣기가 편하다고 하셨나? 뭐 귀엽다고 하셨나? 네, 뭐 그런 이야기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뭔가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오늘 웬만하면은 기사를 있는 대로 읽어서 들려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에피소드는 11월 5일에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를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연일 폭로와 새로운 뭐 발견들이 계속 막 이어지고 있는 네, 불안정한 그 시국이니까 네, 마음이 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일 해도. 그래서 이럴 때 좀 너무 이렇게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네. 한 500분 정도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 플랫폼에서. 어,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그다음에 사운드 클라우드 이렇게 4곳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어디서든 듣고 편안한 곳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슬기입니다.